A반. 교수님. 들어왔다. 교수님. 네. 질문 있어요. 네. 네. 그 PPT에. 네? PPT요. 네. 여기에 그 교수님 캐릭터체 있잖아요. 네. 그거 누가 그린 거예요? 컴퓨터가요? 컴퓨터. 아니, 앱이요. 다 앱이에요. 제가 그린 거 없어요. 닮았어요. 그치. 제 얼굴 넣어가지고, 그 AI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닮죠? 네. 신기하죠. 정말 우리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도 해줘요. 언니도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모멘트캠 썼어요. 여러분들 모멘트캠 검색 한번 해볼래요? 모멘트캠. 자, 한국말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모멘트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모멘트캠. 아니면 요즘은 하고 있는 게 스냅챗. 스냅챗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냅챗 쓰고 있어요? 신세대들은 스냅챗 쓰고 있던데? 저 애기 얼굴 나오는구나. 애기 얼굴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죠. 제가 화면에서 왜 왕비같이 막 보이고 로레알 막 화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스냅 카메라. 근데 이게 스냅챗하고 연동이 좀 되나 좀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제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글량이하고 글량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605사가 누구지? 얘들아 안녕. 글량아 안녕. 우리 지금 A반하고 같이 수업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자, 초연결의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글량아 얘기해도 돼. 들어왔어. 글량이하고 최다희하고. 세영이도 들어오고. 지금 다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네. 채연이도 들어왔고, 세영이도 들어왔고. 송년이? 송년이가 여기 26054는 누구지? 054가 누구지? 안녕, 세영아. 얘들아, 안녕. 지금 A반하고 같이. 자, 이제 근대복식 지난주에 엠파이어 스타일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로맨틱 스타일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로맨틱 스타일은,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나폴레옹 1세 시대 엠파이어 스타일을 지나서 왕정 복고 시대인데요. 자, 누가 떠들어? 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아니고요. 제조 연월일이에요. 제주도요? 네.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냉동실에 넣고 얼려서 팔면은 그 가게는 문 닫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유학생반에서 어떤 학생이 돌려갖고 물어보는데 그거 제조연월이에요. 설마 그걸 어떻게 판매하겠어요? 자, 우리 혜민이도 들어왔고요. 우리 친구들 비반 친구들이 소연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왕정 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 들어갑니다. 여기 집중해주세요. 네. 이 왕정 복고 시대 로맨틱 스타일은요, 이 나폴레옹 1세가 저지른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서 유럽의 지배계층이 그동안 겪은 급격한 뭐가 있었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내치고 그렇죠.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치달아서 근대화로 막 가고 있는데 너무 급변하게 돌아가니까 너무나 이제 그런 변화의 실증을 내게 되고 다시 귀족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느끼게 돼요. 그거를 왕정 복고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가 돼. 나폴레옹 1세가 만든 제국이 붕괴가 되고요. 유럽의 영토의 재조정을 위해서 각국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 결과 유럽의 군주들과 지배계층들이 1789년, 즉 18세기죠. 18세기 로코코 시대예요. 그때에 구체제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게 돼요. 너무나 그때가 그리웠나 봐요. 귀족들이. 자, 20분 만에 끝난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딸입니다. 아, 이 여인도 그 마리 앙뚜아네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딸이 아들은 다 죽고요. 딸만 하나 남았는데 이제 다시 프랑스 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로 끝나고 딱 20분만 왕비가 됐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데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조금 작네. 네, 크게 해줄게요.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치욕적인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오빠를 만나볼 수 있는 선고입니다. 그분은 결백합니다. 나도 최후의 순간에 그분과 같이 처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리낄 것 없는 사람은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극히 편안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훗날을 경계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면 우리들의 죽음에 복수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어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방학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기 전에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촌에게 보낸 편지. 성명본 측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덮어 채우려 했고 진짜 말도 안 되죠. 어린 왕자를 어떻게 왕비가 자기 친아들인데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막 혁명군이 뒤집어 씌워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진짜 불쌍해. 이런 오명을 안고 단두대에서 처형돼서 죽어요. 과장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경우 다른 왕들과 달리 정부를 두지 않았기에 왕비가 남들보다 더 많이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공건시대 국왕에게 감히 욕을 할 수는 없었기에 원래 욕먹는 역할은 정부 담당이었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 외국인이었으니 사람들은 더 그녀를 저주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주었던 모든 괴로움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고통을 주었던 적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합니다. 좀 착했죠. 마리 앙뚜아네트.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게 죽었나 봐요. 약간 못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정치적으로 살았으면은 어쩌면 살아있었을지 모르고 프랑스 왕정이 지금까지도 존재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순진하고 착했어요. 프랑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돈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닥치는 대로 서로를 모아놨던 어느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요. 이 편지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건 마리 앙뚜아네트가 38세의 나이로 처형당한 지 2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나보다 10살도 오랜 어릴 때 왕정생활 끝에 돌아가셨어요. 부르봉 왕가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고 국왕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의 엘리자베스는 이미 죽었고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한 가엾은 아들은 예전에 행방불명 죽었대요. 큰딸 마리테레즈만이 살아남아 루이 프랑스로 17세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공주 마리테레즈.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았긴 했는데 사람들의 마지막 양심을 자극했던 거죠. 마리테레즈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혼 7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국외 도주 실패로 온 가족이 탕클탑에 갇혔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어요. 이후 이 가족은 서로 만나지 못했고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탕클탑에서 풀려났을 때에야 부모님과 고모가 모두 처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동생 루이 17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이 가엾은 루이 17세가 정말 죽었는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죽었다고 결국 해요. 탕플탑에서 분명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혁명의 상징으로 희생된 국왕 부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이 소녀를 살렸습니다. 마리 테레즈를 미안한 마음에 대해 딸은 구할 수 공감이 있었던 형성됐고 그녀는 18세 생일을 앞두고 석방됐습니다. 18년. 불가치인 오스트리아로 가게 됐어요. 와, 다른 청소년기를 친구들과 감옥에서 맞서는 보냈으니 조건이었죠. 얼마나 마리 우울했겠어요. 앙투아네트의 친정 오스트리아는 그녀를 구명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그 사건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어요. 나폴레옹조차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왕가의 철칙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귀찮은 문제를 대면했다는 듯 화제를 돌려버린다. 그러니 오스트리아에서도 마리 테레즈는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루이 16세의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이 있던 러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르봉 왕가의 혈족들은 러시아 짜르 파벨 1세의 식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 백작은 스스로를 루이 18세로 부르며 망명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부르봉 왕가의 부흥을 도모하는 그들과 뜻을 같이하여 아르투아 백작의 장남 앙굴렘 공작 루이 앙투안과 결혼하게 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사촌과 결혼한 거죠. 끝떨어진 왕조의 옛날 강남 생활이 왕조는 편안한 거의 다 역사였더니 그냥 이 가족들은 친척들하고 영국으로 다 결혼. 망명했다가 나폴레옹 1세의 몰락을 계기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왕가로 복귀하게 된 거죠. 마리 테레즈가 프랑스를 떠난 지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신을 찾아 샌드니 대성당으로 옮겼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편지도 이때 세상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끝난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엘바선을 탈취했던 소문이 전해지자마자 루이 18세를 비롯한 복귀 왕족들이 다 너무 도망가 무서웠나 봐. 그리고 나폴레옹 1년 후 있으니까.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배했고 부르봉 왕실은 다시 프랑스로 복귀합니다. 그로부터 9년 후 루이 대단했어요. 18세가 죽은 뒤 마리 나폴레옹이란 테레즈의 주제가. 시아버지, 즉 루이 16세의 막내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이 샤를 10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마리 테레즈는 왕태자비가 됐어요. 시민들은 늘 그녀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마리 테레즈는 그녀의 삶을 망친 시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랑스럽고 온화했던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와 달리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샤를 10세처럼 그녀는 극단적인 왕정 독보주의를 갖고 있었고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루이 18세와 달리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부정하던 샤를 10세는 결국 쫓겨납니다. 영국식의 입헌 군주제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는 완전히 축출됩니다. 샤를 10세의 아들, 즉 마리 테레즈의 남편인 왕위 계승자 앙굴렘 공작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증서에 서명함으로써 부르봉 왕가는 완전히 프랑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앙굴렘 공작이 비공식적인 루이 19세로 잠시 재임했던 시간은 20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0분 다음 동안 왕으로 옹립한 오르레안 공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의 딸이자 프랑스의 마지막 공주였던 마리 테레즈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였습니다. 이 가족은 다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았고 마리 테레즈는 1851년 72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아유, 사회는 폐렴이었습니다. 영국이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마리 네. 테레즈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좀 신나스의 슬프지 영상이 않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슬프지 않아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딸도 이렇게 슬프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루이 18세, 그러니까 17세는 죽었고요. 루이 18세에서 샤를 10세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귀족과 상식자들이 계급 제도를 다시 수립하는 특권을 부활시키게 되고 생활
전판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소생이 되고 다시 화려한 이제 문화가 꼽히게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주로 이제 직물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직물 기계의 발명, 염색 공업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다채로운 색조의 직물들이 생산되게 돼요. 그래서 의상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켜주고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민 계급의 지위가 향상되겠죠. 근데 이제 이 향상되는 데 비해서 이제 부딪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본가에 의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성장한 부르주아들. 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상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이제 노동자들은 원래 이제 자본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립이 시작되고 문화, 미술, 연극 이런 모든 사회 문화에 있어서 이제 낭만주의의 경향으로 유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낭만주의의 본질은 감정, 본능의 찬미,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 형식주의에 대한 경멸, 일반 민중에 대한 감상적인 사랑 또는 격렬한 운동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현실에서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속에 창조력을 유발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화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의 화가들이 형체보다는 색채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상과 감정이 허용하는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을 했고 옛 전설이라든지 이국적 정서,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주제로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는 프랑스의 들라크루아즈, 그 다음에 들라크루아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그림의 이제 화가죠. 많이 보셨죠? 혁명의 여신처럼 나오는 자 자유를 위한 투쟁 이런 극적인 장면을 담은 대담한 색채와 구도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이 여자밖에 안 보이죠. 나머지는 다 뭉개가지고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 회화죠. 그래서 학술적인 면에서는 낭만주의 문학이 이 시대의 사조를 대표하고 성행하였는데 전형적인 작가로는 영국의 키츠, 셀리, 바이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의상은 자 어때요? 다시 부르주의화적인 기반 위에 서게 된 왕정 체제의 의상 문화잖아요. 다시 이제 퍼지게 되죠. 로맨틱한 분위기로. 옛날에 그러니까 엠파이어 드레스는 어땠어요? 로마 그리스 시대를 동경을 했기 때문에 되게 직선적이고 슬림하고 하이웨이스트고 허리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 로맨틱 스타일은 왕정 복고 시대의 의상이기 때문에 다시 허리를 조이고 옆으로 퍼지고 스커트가 퍼지고 이런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게 되죠. 화려한 장식과 사치가 더해지고 유럽 전역이 다시 혁명 이전의 귀족적인 실루엣으로 복고하게 돼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죠. 부활한 귀족풍의 의상이 호화로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어느 시대야? 근세 시대죠. 이런 근세 시대를 동경하게 돼요. 그리고 낭만주의라는 시대사조의 표현으로 굉장히 곡선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맨틱 스타일은 다시 허리를 조이고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고요. 남자의 복식도 옛날 근세 시대의 이런 귀족 의상처럼 다시 허리를 조이고 있죠. 남자 의상도. 그러나 이제 바지가 타이즈는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냥 바지. 자, 여자의 의상은 누가 들었나 봐. 안 들었나? 여자의 의상은 넥라인을 옆으로 퍼지게 해요. 옆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넥라인 여기 옆으로 막 퍼졌죠.
퍼져서 이렇게 펼쳐져 있죠. 퍼지게 하고 어깨를 많이 드러내고 소매를 또 과도하게 부풀리고, 그죠? 소매 부풀리고 코르셋을 사용해서 다시 X자형 실루엣, 그런 로맨틱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결과로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왕정 타도 시민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공권적인 잔재를 제거, 그리고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런 혁명 정신이 유럽의 여러 나라 끝까지 파급돼서 피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충돌을 야기하게 되죠. 자, 이 의상 보시면 이게 이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라고 양다리. 왜 양이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통통하잖아. 더 통통하게 보이지 않아. 실제로 약간 통통한지는 통통하겠지만, 근데 이제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양다리 보시면 이렇게 털로 덮여져 있고 밑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매의 모양 자체가 레그 오브 머튼이라고 해서 양다리 소매 일명. 그리고 여기는 메머룩 슬리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고 이제 짠매고, 부풀리고 짠매고, 부풀리고 짠매고, 부풀리고 주름 잡고 뭐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주름을 잡아놓은 메머룩 슬리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로맨틱 스타일의 유행이었다는 거.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아. 자, 이 시대의 여성 스타일에 있어서 중세 초기 이후 오랫동안 남자의 전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바지가 처음 여자 의상으로 적용되었어요. 그 이유는 승마나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의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발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머리 모양이나 머리 장식은 짧게 다듬게 되었는데, 이런 보닛이 뭐냐면 그 애기들 외에 갓난애기들 태어나면 그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자 예쁘게 생긴 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챙은 없고 이렇게 그냥 모자에 레이스만 이렇게 달린, 그리고 여기다 끈으로 이렇게 묶은 그런 보닛 스타일이죠. 이게 보닛이 주로 사용돼서 요즘은 이게 유아복에 거의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맨틱 스타일의 이 모자가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반부터는 모자의 챙이 이제 생기고 넓어지고 아름다운 색상, 리본, 꽃, 깃털 장식 이런 거를 해서 여성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18세기의 로코코에 대한 향수였죠. 재생이었어요. 재생. 너무나 좋아했나 봐, 로코코 스타일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맨틱 스타일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크리놀리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크리놀리. 자, 엠파이어 스타일이 이제 나폴레옹 1세 시대고요. 왕정 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에 의해서 이제 크리놀리 스타일인데요. 이 크리놀리 스타일 때는 누가 나오냐면 나폴레옹 3세가 나옵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 1세 후세겠죠. 그죠? 당연히. 자, 프랑스 왕정 체제의 부르주아 중심의 편견된 정책이 이제 경제의 부조화라든지 국민 생활을 위협하게 돼요. 다시 이제 왕족과 귀족들과 신흥 부르주아들만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불만을 다시 고조시키게 되죠. 그래서 유혈 폭동에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혁명 이후에 임시공화제 정부가 수립되게 돼요. 나폴레옹 1세의 누구죠? 나폴레옹 3세는 누구라고 나와요?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와요? 안 보여? 조카잖아, 조카. 조카네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는요, 나폴레옹 1세의 조카, 여기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고요. 루이 대통령이 조카고요. 자, 그 뒤에 있어서 1852년 2월에 황제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2세는 아들인데 이 3세는 아들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먼 친척이에요. 조카뻘 되는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나폴레옹 2세는 엄마가 안 돌봐주고요. 위제니 황후가 이제 나폴레옹 1세 두 번째 부인이죠. 위제니 황후가 애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잘 안 돌봐주고, 그리고 또 바람 나가지고 나폴레옹 1세는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딴 데로 가서 또 아들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래갖고 20살인가 21살에 외롭고 쓸쓸하게 나폴레옹 2세는 죽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아들은 왕위를 못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 이 3세라는 사람은 좀 엉뚱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좀 우스꽝스럽게도 표현이 되는데 이따가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폴레옹 1세가 했던 황제 업적을 다시 한번 이루리리 하고서 꺼져버렸네. 네. 꺼져버렸어요. 화면이 막 움직였어요. 이루리 하고서 다시 이제 폭동도 일으키고 반란도 일으키고 해서 드디어 이제 세력을 잡고 자기가 황제로 다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진짜로 나폴레옹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네. 좀 움직여가지고 올라가야지. 네. 끊어져 버렸구나 또. 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드디어 이제 집권하게 되고 프랑스 제2 제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재개되고 생활에 궁색함이 없었던 대부르주아들이 더욱 특권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의상, 무도회, 야외에 이런 참석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게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 나폴레옹 3세 시대, 크리놀린 스타일의 시대입니다. 어떡하냐, 너 없으면 수업 재미없는데 얘네들 다 지금 딴짓하고 안. 아이고. 자, 나폴레옹의 조카는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파악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초로 모든 성인 남성이 선거권을 가지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의외의 인물, 바로 30년 정도 전에 사망한 황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오늘은 루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당선 이후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루이 나폴레옹은 1808년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동생인 루이 보나파르트와 그의 부인이었던 오르탕스 드 보아르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나폴레옹은 루이 나폴레옹의 큰아버지였던 셈인데요. 훗날 그가 정치적으로 유명해진 이후 빅토르 위고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반대했던 이들은 루이 나폴레옹의 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고 따라서 그가 나폴레옹의 조카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프랑스에서 이전의 왕조가 격고되자 루이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루이 나폴레옹은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를 떠돌아다녔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우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을 다니며 공부를 했죠. 학창 시절을 독일에서 보낸 덕분에 그는 이후 죽을 때까지 프랑스어를 말할 때도 독일어 악센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후 루이 나폴레옹이 22살이 되던 1830년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이 일어나 이전의 왕이었던 샤를 10세가 물러나고 보다 자유롭고 온건한 정책을 추진한 루이 필리프가 왕좌에 오르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루이 나폴레옹과 그의 어머니 오르탕스는 1831년 4월 23일 신분을 숨긴 채 몰래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비밀리에 새롭게 왕이 된 루이 필립을 만나 어떻게 하면 둘이 프랑스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상을 벌입니다. 이때 루이 필립은 루이 나폴레옹에게 이름을 바꾸고 군에 입대하면 프랑스 체류를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루이 나폴레옹은 이름을 바꾸라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런데 이렇게 왕과 루이 나폴레옹이 비밀리에 만나는 사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루이 나폴레옹이 극비리에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파리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루이 나폴레옹이 1831년 4월 23일에 파리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인 5월 5일은 형제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사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파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파리 시민들이 그가 머무는 호텔을 찾아가 애도를 표하기도 했죠. 어쩌면 이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왕인 루이 필립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루이 나폴레옹은 스위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20대 초반을 군에 복무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포병 장교였던 것을 본받아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포병 장교로 복무하죠. 이후 28살이 되던 1836년 그는 쿠데타를 꿈꾸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잠입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신의 큰아버지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선례가 큰 영감을 주었는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엘바섬에서 탈출하여 파리로 돌아올 때 프랑스로부터 저항을 받기는커녕 지지를 받았던 사례처럼 자신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파리로 진군하면 군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필립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를 위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군 장교 한 명을 포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계획은 루이 나폴레옹의 뜻대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들어와서 반란을 시도하려고 하자마자 그와 동조했던 소수의 군인은 체포되었고 그는 다시 스위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루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한 집권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책들을 출판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었는데 특히 1839년에 쓴 나폴레옹의 사상이라는 책은 당시 이미 6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죠. 여기서 그는 이후 보나파르티즘이라 불리게 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 보통선거를 옹호하면서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전제주의는 아니지만 강하고 부정부주의는 아니지만 자유로우며 정복 없이 편익적인 다소 분명하지 않으면서 당대의 여러 사상이 뒤섞인 정부체제를 꿈꿨습니다. 또한 대륙을 벗어나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같은 당대 영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출판과 교류를 통한 활동으로 인해 자신감이 커진 탓이었을까요? 1840년 루이 나폴레옹은 두 번째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영국에서 고작 60명 남짓의 사람과 배 한 척을 고용해서 프랑스 해안으로 출발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당연하게도 이들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이 계획은 프랑스 정권으로부터도 진지한 위협보다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한 신문에서는 이건 코미디보다 더하다. 미친 사람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 그냥 미친 짓을 못하도록 가둬놓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보도대로 루이 나폴레옹은 곧 종신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루이 나폴레옹은 나름의 방법대로 정치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바로 책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1844년에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프랑스 산업 노동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을 지원할 방법에 관해 씀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잠재적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후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이 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책이 감옥 밖의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자신감을 얻은 루이 나폴레옹은 1846년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감옥의 노동자로 변장, 탈옥하여 영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영국으로 탈출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던 루이 나폴레옹에게 마침내 제대로 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1848년의 혁명을 통해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후 루이 나폴레옹은 극좌파부터 중도 공화주의파 그리고 극우파까지 총가세하여 벌어진 1년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지방에서는 그의 큰아버지 형제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도시에서는 빈곤의 종말 출판 이후 노동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죠. 그가 노동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에서 그를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과 같이 거론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한편 1848년 12월에는 프랑스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프랑스의 모든 성인 남성이 선거권을 가지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매우 선진적인 선거였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곧바로 출마를 발표했는데요. 그가 출마를 발표하자 그를 비웃는 이들은 그가 자신이 독수리인 줄 아는 칠면조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곧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는 그의 불분명한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루이 나폴레옹은 한편으로는 종교, 가족, 그리고 사유재산이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라고 말하며 보수 세력에 어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은퇴한 노동자들을 돌보며 산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자와 좌파에게 지지를 호소했죠. 게다가 과거 그의 큰아버지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밑에서 근무했던 많은 퇴역 군인들이 그의 선거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의 인기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 세력은 루이 나폴레옹의 과거 이력을 토대로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그를 뒤에서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지지해주기도 했죠. 결국 1848년 12월 10일과 11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은 5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74.2%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2차 결선 투표도 필요 없게 만들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는 수도인 파리를 중심으로 1848년 혁명이 일어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농촌과 지방에서는 여전히 왕정을 넘어서서 대정치의 상징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가 강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일단 꿈을 이룬 루이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 맞닿지 않은 구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 헌법이었습니다. 1848년 혁명을 통해 도입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나폴레옹은 한 번의 임기만을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죠. 따라서 그는 임기 동안 자신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의회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1851년 루이 나폴레옹은 알제리에서 외인 부대와 일반군 일부를 파리로 불러들여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쿠데타 날짜는 12월 2일이었는데요. 자신의 큰아버지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날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외국에서 지켜보던 30대 초반의 청년 칼 마르크스가 Die Geschichte wiederholt sich immer zweimal. Das erste Mal als Tragödie, das zweite Mal als Farce. 즉,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라고 반은 자조적으로, 반은 비꼬면서 표현한 이 말이 이 사건을 가리킬 때 이후에도 널리 인용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날 군대는 파리의 신문사와 주요 거점지를 기습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을 선언했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의 연임을 반대했던 16명의 의원이 체포되었고 쿠데타 직후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군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약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와 같은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쿠데타 후에는 전국적으로 3만 명에 가까운 좌파 지식인과 언론인,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언론 검열이 실시되었죠. 그런데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 나폴레옹은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바로 그가 자신의 큰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훈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 후인 1852년 루이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공화국에서 제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자신이 직접 황제 자리에 올라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수차례 쿠데타를 꾸몄던 전 사람 기억수 나폴레옹 3세에다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후 1870년 자신이 직접 이끌었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기를 통치를 합니다. 네. 자,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나라를 자기의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제국을 찾은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산업 생산 모든 부분의 과정에서 기계화가 실현되고 생산량이 나날이 증대되는 이런 또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851년에는 재봉틀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네요. 1871년에는 옷본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실용주의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창안되고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죠. 재봉틀과 더불어 의복의 복제 기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합성 염료가 발명되게 됩니다.
직물 염색 발달에 큰 변화를 주게 되죠. 다채로운 색상, 가지가지 무늬로 프린트된 직물이 대량 생산됩니다. 색상이 풍부한 의상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나폴레옹 3세 시대의 귀족적인 분위기를 동경하게 돼서 이 로코코 양식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이미 왕정 복고 시대의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동경으로 로맨틱한 의상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에 로코코 스타일이 펼쳐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었죠. 위제니 드 몬티조라고 하는 여기 이 여성도 오스트리아에서 왔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굉장히 동경했다고 하네요. 자, 이 당시에 패션 리더였던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패션 리더였던 위제니 황후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의상으로 여겼던 프랑스 황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귀족 출신이지만 고귀한 왕족이 되기를 원했던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외제니 드 몽티조 황후에 대해 알아봅시다. 외제니 황후는 독일 출신 초상화가 프란츠 빈타르터의 대표자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외제니 황후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츠 빈타르터는 제 채널에서 이미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 CC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지요. 유럽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던 빈타르터. 그가 그린 왕족 중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있었답니다. 프랑스 황후가 된 외제니 드 몽티조도 빈타르터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족 출신이기는 했지만 한나라의 황후가 되기에는 미천한 신분이었던 외제니 드 몽티조. 그녀는 어떻게 프랑스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스페인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외제니 드 몽티조. 태어난 미모를 가졌던 탓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왕족과 결혼시키고자 했어요. 당시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황제가 된 그는 왕가의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혼상을 넣었지만 그의 정권이 불안정했던 탓에 나폴레옹 3세에게 자신들의 공주를 내줄 왕가는 없었지요. 그런 까닭에 보나파르트를 지지하는 가문 출신이었던 외제니 드 몽티조는 어렵지 않게 프랑스 황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는 외제니 황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정부와 그녀들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들이 여럿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보다 18살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후가 된 외제니. 그녀는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인지 아니면 보나파르트 가문을 가짜 왕족이라 조롱하던 유럽의 다른 왕실 때문인지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잠시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유럽 왕족과 귀족들을 그렸던 초상화가 빈타르터. 외제니 황후도 그가 자신을 그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빈타르터가 그린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면 그녀 자신도 화가로 그렸던 수많은 왕족, 귀족들과 동등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녀이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그녀를 따라하기도 하였는데요. 빈탈토가 그린 그녀의 조상화 중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흉내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던 제2세종 시기에는 예술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외제니 황후와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녀는 살롱과 파티에 많은 돈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황실 소유로 엄청난 컬렉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루브르 박물관 곳곳을 장식했지요. 그녀 스스로는 당시 패션을 주도하는 패셔니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외제니 황후가 공개된 파리 왕국 박람회에서는 그녀가 직접 나서 수소가스 열기구에 올라타는 비행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연금이 비극적이었던 것처럼 외제니 황후에게도 비극이 드리웠지요. 남편 나폴레옹 3세는 끊임없이 정부들을 만났고 그 속에서 외제니 황후는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불안정했던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폴레옹 3세는 폐위되었고 그는 도망치듯 영국으로 막론갔습니다. 아들 루이 나폴레옹과 함께 외제니 황후도 떠밀리듯 영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녀의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답니다. 건강이 악화된 나폴레옹 3세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외제니 황후의 하나뿐인 아들 루이 나폴레옹 역시 영국군으로 활동하다 전사하고 말았답니다. 스페인 출생으로 프랑스 황후가 되었고 말년에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영국에서 죽음을 맞이한 외제니 드문티조 황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 외제니 황후, 그리고 그들의 아들 루이 나폴레옹 모두 영국 수도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오스트리아 출신이 아니고 스페인 출신의 공주였군요. 자, 이제 이 위제니 황후가 그 당시에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의 패션 리더죠. 그래서 이 여성은 좀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고상하고 우아하고 리본과 레이스를 많이 장식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향수였던 거죠. 그래서 로코코의 귀족 생활을 동경하던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운 의상이 프랑스의 패션이 되었죠. 그래서 이따가 문제가 나옵니다. 크리놀린 스타일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패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의상 실루엣은 스커트를 최대로 부풀린 형태의 크리놀린이라는 스커트 버팀대를 착용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 보세요. 크리놀린 버팀대. 이 뭐 거대한 그 거미망같이 생겼죠? 이걸 펼치니까 엄청나게 크죠? 이 버팀대를 착용했기 때문에 부려진 명칭이어서 이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속옷의 버팀대 이름이에요. 크리놀린 스타일은. 이것이 이제 역사상 가장 넓은 스커트 폭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기 말 187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이 버스 스타일, 크리놀린에 의해서 버스 스타일 알아볼게요. 이 버스 스타일은 크리놀린이 너무 옆으로 퍼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모아놓은 스타일이에요. 뒤로 모아서 뒤에서 엉덩이가 뽕긋 나온 것처럼 실루엣이 보이는 것이 버스 스타일이죠. 1870년대를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 직전까지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게 되는데 현대사회의 기초는 주로 이 시기에 굳혀졌어요. 자, 유럽의 정세가 프랑스,
였는데 이 프랑스가 제2 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제가 확립이 되죠. 산업의 진흥, 국외로 세력 확장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계속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여전히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 외교 정책의 확장 이런 걸로 최대의 변형을 누리게 되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새로이 부흥하는 미국과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이 직물 생산술의 발전으로 직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또한 합성 섬유와 합성 염료가 발명이 되면서 현대 직물 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게 되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버슬 스타일 세기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버슬 스타일의 의상은 간소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크리놀린이 굉장히 거창했다면 이 버슬 스타일은 뒤로 모아서 이제 걷기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서 뒤로 모아놓은 스타일이죠. 19세기를 지배하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영향으로 의상에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도착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버슬 스타일의 버틴대요. 여전히 이제 크리놀린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는 불편함을 가졌다면, 화려하지만 불편함을 가졌다면 이 버슬은 뒤로 모아서 실용적인 의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드레이프를 뒤로 모아 엉덩이를 강조한 이 버슬, 이게 뒷부분이거든요. 이 엉덩이. 그래서 버슬 스타일의 버슬 부분은 힙 드레이프 또는 힙백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이 버슬에는 복잡한 주름, 러플, 레이스 이런 것들이 달리게 돼요. 그리고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지 걸레인 더스트 러플을 달기도 했다는 건데 아마도 이게 이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더스트 러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1888년부터 버슬의 크기가 좀 더 약화하게 되고요. 1890년도에는 버슬이 퇴장하고 버슬보다는 편하고 단순한 모양의 아워글라스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르누보 스타일, 아르누보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배경이 들어있는 이 여성들이 입은 스타일 보시면 여기 가슴이 볼록 나왔죠? 앞으로 볼록, 뒤로 볼록. 그래서 S 커브를 이루게 되죠. 이게 아르누보 스타일의 깁슨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르누보 스타일 마무리하고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볼지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말고사 보고 마무리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문제 3가지 했죠. 로맨틱 스타일, 나폴레옹, 왕정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왕정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 자, 왕정복고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자, 이렇게 생긴 로맨틱 스타일. 그 다음에 나폴레옹 1세 시대의 로코코 스타일의 향수가 젖어 있는 위제니 황후의 패션 리더인 이 크리놀린 스타일. 그 다음에 이 크리놀린이 실용화된 이 버슬 스타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아르누보 스타일. 오늘 3가지 했어요. 자,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타일, 버스 스타일. 이렇게 근대의 3가지 스타일을 지난주 엠파이어 스타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로맨틱,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아르누보 스타일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기말고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 링크 카카오톡으로 걸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도 수업에도 링크가 걸어져 있죠? 그죠? 자, 구글 폼즈 요거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링크 걸려 있죠? 몰라요?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계속. 자, 제가 링크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수업에 미리 보내놨어요? 그죠? 올라가 있죠? 대답을 안 해? 자,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 이제 다 하면 캡처하면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자, 이름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권한이 필요한 거는 jvision ac.kr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해보세요. 자, 권한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 밑에 클릭해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학번 골뱅이 jvision ac.kr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설문지로 들어가서 다시 로그인하게 이게 지혜로 돼서 그래요. 지혜를 해서 추가를 답을 잘 모르겠죠? 계속 그렇게 잡담하고 따뜻하고 하면 답을 모르지. 나랑 같이 풀어봐요. 교수님이랑. 자, 다음 사진에 있는 근데 나폴레옹 3세 시대 로맨틱 스타일 패션 리더는 누구였어요? 이 여자? 위제니 황후예요. 위제니 황후. 그죠? 자, 다음 사진에서 보여지는 인물로 프랑스 혁명 이래에 두 번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가 된 인물 누구라고 했죠? 나폴레옹 3세예요. 나폴레옹 1세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3세 시대의 스타일은 다음 중 오타 났다. 다음 중 어떤 것인가? 뭐라고 그랬죠? 크리놀린 스타일이에요. 위제니 황후의 크리놀린 스타일. 자, 다음 아래 그림의 소매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양다리 모양이라고 설명하면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양다리 모양이죠. 자, 근대 말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버스 스타일의 다음에 나오는 아래 그림과 같은 실루엣을 뭐라고 하는가? 자, 아워글라스예요. 이 버스 스타일 다음에 나올 스타일이 아르누보 스타일이거든요. 아르누보 스타일 다음에 아르누보 스타일로 나올 것이 이제 아워글라스 실루엣이라고 하는 이제 허리를 조이고 다시 이제 살짝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죠. 아워글라스 실루엣. 모래시계형. 아워글라스가 모래시계형 X자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허리를 조여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제출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구글 클래스룸 폼에 올려주시면 저가 지금 여기서 다 보입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13주차 과제 토탈 코디네이션 벌써 지금 저쪽 친구들 누구지? 저쪽 그 친구들도 했네요. 여기도 보내줘야겠다. URL 단축해가지고 비반 친구들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비반 친구들도 링크 걸려. 3명 들어왔고 이쪽은 네. 그래서 지금 응답
그 B반은 지금 4명 응답하셨고요. A반 친구들은 9명 응답했네. 9명 맞죠? 오늘 9명 나왔으니까. 자, 노은유, 유지혜, 이하영, 고수연, 이유진, 교수님, 이수아, 은가희, 최승진. 예진이는 저쪽 가서 하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한 가지 스타일 남았잖아요. 아르누보하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한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15주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수업 마치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